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사 강국이라 불리던 미국조차 한국의 방산과 경제 성장 앞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차, 자주포, 경공격기까지. 이제는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출을 넘어 산업 전체를 재편하며 미래를 수출하는 나라로 변신한 한국.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한국의 반격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저는 에바 슈타이너입니다. 독일 출신의 경제 전략가죠. 세계은행에서 15년간 일하며 국가 경제 성장 모델을 분석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의 패턴을 꽤 잘 압니다. 아니,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를린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던 그날, 세계 경제는 또 한 번의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미국은 금리 인상으로 몸살을 앓고 유럽은 에너지 위기로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었죠. 세계 경제 지도는 온통 빨간색 경고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지역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수출 사상 최대 실적 40억 달러 돌파. 세계 10위권 진입. 그래프를 보니 수직 상승이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시점에서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팔짱을 끼고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은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만드는 나라였어요. 삼성 같은 전자제품이나 현대 자동차 정도죠. 방위산업이라니 새롭긴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러시아, 프랑스와 같은 전통 강자들이 장악한 시장에서 오래 버티긴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출액 40억 달러. 글쎄, 이 정도면 세계 시장의 작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거라 생각했죠. 다음 날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습니다. 세계은행 조사부서 책임자인 마틴이었어요. 에바, 한국 방위산업 분석 프로젝트를 맡아줄 수 있나? 이번 추세가 일회성인지 아니면 뭔가 구조적 변화가 있는 건지 확인해야 해. 왜 하필 저죠? 저는 방위산업 전문가가 아닌데요. 마틴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가장 회의적이기 때문이야. 당신이 인정하는 성장 모델이라면 정말 검증된 거겠지.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경력에서 가장 의미 없는 출장이 될 것 같았어요. 그저 잠깐 빛나는 별을 확인하러 가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이메일로 티켓 예약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다음 주 인천행 비행기. 짧은 일정이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일주일이면 충분했어요. 그냥 몇 개 회사 방문하고 통계 수치 확인하고 현상 유지 결론 내리면 되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들이었죠. 인구 약 5천만, 반도체, 자동차, 조선 산업 강국, 삼성, 현대,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여기까지였습니다. 방위 산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그저 값싼 생산 기지로 시작해 조금 진화한 나라일 뿐이야. 방산 수출, 잠깐 반짝하는 거겠지. 그때는 이 반짝임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 불꽃의 시작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날짜 변경선을 넘어온 탓에 시차로 머리가 무거웠어요. 공항 안내판을 따라 출입국 심사대로 향했죠. 긴 줄이 보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나 히드로 공항에서 늘 겪던 풍경이니까요. 이러다간 호텔 체크인도 늦겠네. 한숨을 내쉬는데 안내원이 다가왔습니다. 외국인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시겠어요?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반신반의하며 안내에 따랐습니다. 기계 앞에 섰죠. 화면의 지시에 따라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인식시켰어요. 얼굴 인식 카메라를 향해 서자마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게 다인가요? 안내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모두 완료됐습니다. 30초면 충분하죠. 30초.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이민국 관리와의 긴 대화, 서류 확인, 질문들. 그런 과정 없이 그냥 통과했어요. 마치 국내선을 타는 것처럼 쉽게.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사실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공항 안내 직원이 서울역까지 43분 걸리고 택시보다 훨씬 빠릅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타보기로 했죠.
열차는 정확히 시간표대로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서자마자 놀랐어요. 조용했으니까요. 유럽의 대중교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소리로 대화하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죠. 시끄러운 통화나 소란스러운 행동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도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질서 있게 늘어서 있었고 곳곳에 푸른 공간도 보였습니다. 열차 안 디스플레이에는 다음 역까지의 시간이 초 단위로 카운트다운되고 있었어요. 옆자리 한국인은 와이파이에 연결해 뭔가를 보고 있었죠. 저도 스마트폰을 꺼내 와이파이를 찾아봤습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네트워크가 바로 잡혔어요. 접속하자마자 빠른 속도로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가 이렇게 빠르다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베를린의 카페에서도 이런 속도는 기대하기 힘든데 말이죠. 서울역에 도착해 호텔로 향하는 길,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방문국의 느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래로 한 걸음 내디딘 듯한 느낌이었죠. 호텔 체크인도 놀라웠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여권을 스캔하자 바로 방 키가 나왔으니까요. 리셉션 직원은 단지 환영 인사만 건넸을 뿐 긴 절차는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온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불빛들, 남산타워의 조명, 질서 있게 늘어선 빌딩들. 이 도시는 분명 무언가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첫 인상을 기록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호텔까지 전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음. 효율성이 비정상적으로 높음. 모든 시스템이 잘 연결되어 있고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설계된 듯. 이 나라의 속도와 질서는 이미 시작부터 달랐다.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방위 산업을 분석하러 왔는데 왜 공항철도와 와이파이에 감탄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이런 첫인상이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나라의 다른 측면들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죠.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KAI와 현대로템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 효율성이 방위 산업에도 적용된다면 어쩌면 내 예상은 틀릴지도 모르겠네. 호텔 아침은 상상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계란 프라이와 베이컨만 있을 줄 알았는데 한국식 아침 메뉴도 갖춰져 있더군요. 호기심에 김치와 된장국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몇 숟가락 뒤에는 이상하게 편안한 맛이었어요. 특히 된장국은 어머니의 수프를 떠올리게 했죠. 다른 나라, 비슷한 위로. 오전에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미팅이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식 정확함으로 10분 일찍 도착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담당자 김주영은 이미 회의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산 수출 데이터를 정리해왔습니다.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김주영은 태블릿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5년간 한국 방산 수출 현황이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2020년 15억 달러에서 시작해 2024년 40억 달러로 거의 3배 가까이 성장한 곡선이었죠. 이 데이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공식 통계인가요? 김주영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앱 하나를 열더니 똑같은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정부 통계청 앱입니다. 모든 무역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돼요. 국민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데이터는 몇 개월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정부 웹사이트에서 복잡한 양식을 다운로드해야 했거든요.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확인이라니. 이런 투명성이 일반적인가요? 네, 기본이죠. 민주주의는 정보 공개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방산이 민감한 분야지만 수출액 같은 건 투명하게 공개해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자 주요 수출 품목이 나왔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가 상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수출국 폴란드,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이집트 등이 있었죠. 흥미로운 건 나토 국가들이 많네요. 김주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50문 등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어요.
전체 계약 규모는 무려 1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숫자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회성 계약이 아니야. 나토 국가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선택한다는 건. 김주영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고용 창출 효과였어요. 방산 수출이 가져온 일자리는 직접 고용만 1만 5천 개,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약 4만 개로 추정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일자리들이 단순 제조가 아닌 첨단 기술 분야라는 거죠.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김주영이 보여준 정부 앱을 저도 다운로드할 수 있지 않을까? 물어보니 역시나 외국인도 사용 가능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코리어 스터티스틱스를 검색해 다운로드했습니다. 놀랍게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등 12개 언어를 지원했어요. 앱을 열자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나타났습니다.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의 수출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저는 사무국장인 박민호와의 미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보의 투명성 자체가 국가 경쟁력인 셈이군요. 박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바 씨, 그건 우리가 IMF 외환위기 이후 배운 교훈이에요. 투명하지 않으면 신뢰를 잃고 신뢰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데이터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이건 단순한 방산 수출 증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첨단 기술의 성장,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생태계 확장, 그리고 국제적 신뢰도 상승까지. 이건 종합적인 경제 성장 모델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박민호가 근처 식당을 추천해줬어요. 점심은 제가 살게요. 정보의 투명성처럼 한국 음식의 매력도 직접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 저는 앱에서 본 수치들을 곱씹었습니다. 2025년 목표는 70억 달러,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 8%. 처음에는 과장된 목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성 가능해 보였어요. 식당에 들어서며 생각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숫자들은 분명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한국항공우주산업공장이 있는 경상남도 사천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고속열차로 3시간 거리였죠. 열차 안에서도 인터넷이 끊기지 않아 보고서 초안을 작성할 수 있었어요. 이런 연결성은 유럽에서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천에 도착하자 KAI의 홍보 담당자 이수진이 저를 맞이했어요. 에바 씨, 환영합니다. 오늘은 FA50 경공격기 생산 라인을 보여드릴게요. 공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수진은 FA50의 성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시간당 마하 1.5의 속도, 20mm 기관포와 공대공 미사일 탑재 능력, 정밀 타격 시스템 등 전문 용어가 쏟아졌죠. 솔직히 제가 항공기 전문가는 아니라서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나 러시아 대신 한국 항공기를 선택하는 걸까요? 이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성비죠. 성능은 F-16의 80% 수준인데 가격은 절반이에요. 게다가 우리는 기술 이전도 해요. 구매국에서 직접 정비할 수 있게요.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보안 절차를 거친 후 생산 라인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상상했던 공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끄럽고 어두운 산업화 시대의 공장이 아니었어요. 밝고 깨끗한 공간에서 정밀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놀라운 건 작업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들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항공기 부품을 조립하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기록하고 있었죠. 이건 태블릿이군요. 종이 도면은 없나요? 이수진이 웃었습니다. 5년 전에 모든 종이 도면을 없앴어요. 지금은 디지털 트윈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실물과 디지털 모델이 완벽히 일치하죠. 공장 한쪽 벽면에는 대형 디지털 보드가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생산 현황과 품질 지표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연속 무결점 생산 일수 324일이라는 숫자였어요. 거의 1년 동안 오류 없이 생산했다는 건가요? 네, 우리는 항공기를 만들어요. 작은 실수 하나가 수백 명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죠. 그래서 디지털 시스템으로 모든 공정을 관리합니다. 어느 젊은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보며
작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궁금해 물어봤어요. 저 엔지니어는 몇 살인가요? 서현우 연구원이요. 27살입니다.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졸업하고 2년 차예요. 27살에 전투기를 만든다니.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젊은 인력들이 최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이수진이 사내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또 한 번 놀랐죠. 마치 고급 뷔페 레스토랑 같았으니까요. 다양한 한식과 양식이 준비되어 있었고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도 따로 있었어요. 회사 구내식당 맞나요? 너무 고급스러운데요. 이수진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인재를 모으려면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죠. 식사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오후에는 현대로템으로 이동했습니다. K2 전차를 생산하는 공장이었죠. 여기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태블릿 들고 작업하는 엔지니어들, 실시간 품질 관리. 현대로템의 연구소장 박진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전차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통합방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차만 팔고 끝이 아니라 시뮬레이터, 정비 시스템, 업그레이드 패키지까지 함께요. 공장을 둘러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무기를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었어요. 미래를 설계하는 연구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이날 본 것은 단순한 방위 산업이 아니었어요. 디지털 혁신, 인재 중심 문화, 그리고 시스템 사고가 결합된 미래형 산업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관찰 내용을 정리했어요. 한국의 방위 산업은 단순 제조업이 아니다. 디지털 기반 첨단 산업이다. 젊은 인재들이 주도하고 시스템 사고로 접근한다. 이건 무기를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곳이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점점 원래 의도와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일시적 현상이라 단정 지으려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해야 했죠.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 경제 질서와 오늘 본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정표를 확인하니 한국방위사업청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거시적 관점에서 방산 정책에 대해 들을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제 KAI에서 본 젊은 엔지니어들,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일하고 있을까요? 방위산업이라는 특수한 분야에서 일하는 그들의 마음가짐이 알고 싶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가는 길에 이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어제 봤던 서현우 연구원과 짧게 대화할 기회가 있을까요? 젊은 엔지니어의 생각이 궁금해서요. 이수진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마침 서 연구원이 서울 출장 중이에요. 방위사업청 미팅 전에 간단히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1시간 후, 저는 호텔 근처 카페에서 서현우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청년이었습니다. 정장이 아닌 캐주얼한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고 노트북 가방을 메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에바 씨.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전혀 의사소통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고마워요. 많이 바쁘실 텐데. 우리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서현우 씨는 왜 방위산업을 선택하셨나요? 27살의 젊은 엔지니어가 전투기를 만든다는 게 흥미롭네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방위산업을 목표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항공우주공학이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KAI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점이 바뀌었나요? 우리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생태계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FA51대를 만들기 위해 250개 기업이 함께 일해요. 그중 80%가 중소기업이고요. 이런 생태계가 더 많은 혁신과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의 대답은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애국심이나 기술적 도전 같은 답을 기대했는데 생태계라는 단어를 썼으니까요. 생태계라는 표현이 인상적이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서현우는 카페 냅킨을 들고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중심에 KAI 같은 대기업이 있고 주변에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은 다시 민간 영역으로 확산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개발한 경량 복합 소재는 이제 전기차에도 쓰이고 있어요. 그의 설명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위산업이 국가 기술 역량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영향력이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이었죠. 현재 가장 도전적인 과제는 무엇인가요? 무인 시스템과 AI 통합이요. 미래 전장은 유인 플랫폼과 무인 시스템의 협업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려 노력 중입니다. 그가 설명하는 동안 나는 그의 열정과 자신감에 주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비전을 가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대화가 끝나갈 무렵 서현우는 제게 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간단히 식사하실래요? 회사 근처에 좋은 구내식당이 있어요. 호기심에 수락했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그의 회사 서울 사무소로 이동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모던한 로비가 나타났고 직원들은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구내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고급 뷔페 레스토랑 같았으니까요. 다양한 한식과 양식이 준비되어 있었고 각 음식마다 칼로리와 영양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채식주의자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메뉴도 따로 있었죠. 이게 사내 식당이라고요? 가격은 얼마인가요? 직원은 3,000원 약 2.5달러이에요. 외부인은 5,000원이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베를린의 회사 구내식당보다 훨씬 품질이 좋은데 가격은 3분의 1 수준이었으니까요. 회사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나 봐요. 네, 인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식사 중에 주변을 둘러보니 다양한 연령대의 직원들이 함께 대화하며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수직적 조직 문화를 예상했던 저로서는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서현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무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방위사업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사람을 소모품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인재를 존중하고 그들의 창의성과 혁신을 끌어내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구내식당 하나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게 성급할 수도 있지만 지난 며칠간 본 모든 것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방위사업청 앞에 도착하며 노트북을 꺼내 오늘의 인상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진짜 힘은 기술이나 생산 능력이 아니다. 젊은 인재들의 비전과 그들을 존중하는 문화에 있다. 이것이 단순한 수출 성공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다. 방위사업청 회의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벽면에는 세계 각국에 배치된 한국 무기체계 현황이 디지털 지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북유럽의 노르웨이부터 동남아시아의 필리핀, 중동의 UAE, 그리고 유럽의 폴란드까지 예상보다 훨씬 넓은 분포였습니다.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이민준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에바 슈타이너님, 한국 방산의 세계적 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러시아, 유럽 국가들이 독점하던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죠.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넘기며 이어갔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나토 국가들의 선택입니다.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도입했고 노르웨이는 K9을 자국 방위의 핵심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저는 슬라이드에 나타난 숫자들을 주시했습니다. 폴란드와의 계약은 무려 150억 달러 규모, 노르웨이는 18억 달러, UAE는 37억 달러. 이런 규모의 계약은 분명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 이 국가들이 기존 공급자가 아닌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이민주는 세 가지 요인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실전 검증된 성능입니다.
우리 무기 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단 국가에서 실전 배치되어 있죠. 둘째, 가격 경쟁력입니다. 동급 성능 대비 20-30% 저렴합니다. 셋째, 기술 이전 의지입니다. 우리는 구매국의 기술을 공유하고 현지 생산을 지원합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CNN, 월스트리트 저널, 이코노미스트 등 주요 언론의 최근 보도가 띄워졌습니다. K방산, 세계 군사 질서를 재편 중 CNN 동유럽의 새로운 선택, 한국산 무기 월스트리트 저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부상한 한국 방산 이코노미스트.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방 주요 언론들이 한국 방산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주요 무기 수출국들은 보통 정치적 영향력을 함께 행사하곤 하는데 한국은 어떤 접근법을 취하고 있나요? 이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무기 외교보다 기술 파트너십에 중점을 둡니다. 정치적 영향력 행사보다는 상호 이익이 되는 산업 협력을 추구하죠. 이를테면 폴란드에는 현지 공장을 설립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위사업청의 강주영 팀장이 FA-50 경공격기의 성공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라크, 태국 등 다양한 국가에 수출되어 실전에서 활약 중이라고 했죠. 가장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들이 FA-50을 선택한 이유는 조종사 훈련부터 전투 임무까지 다양한 역할을 한 기체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 효율성이 핵심이죠. 회의가 한창일 때 저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뉴스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폴란드 현지 매체가 K2 전차의 초도 배치 소식을 다루고 있었거든요. 기사는 폴란드 군인들의 반응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본 어떤 전차보다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쉽다. 저는 이 내용을 회의 중에 언급했고 이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용자 경험을 중시하는 설계 철학 덕분입니다. 우리는 최종 사용자, 즉 전장에서 장비를 다루는 군인들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방위사업청을 나서면서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택시를 부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강주영 팀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택시 앱 사용하시나요? 외국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앱이 있어요. 그가 추천한 앱을 다운로드해 실행해보니 영어 인터페이스로 자동 전환되었고 제 위치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몇 번의 터치만으로 택시 호출이 완료되었죠. 5분 내로 도착한대요. 놀랍네요. 이렇게 간단하다니. 강주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방산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공공 와이파이에 자동으로 연결된 제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세계은행 본부에서 저의 중간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아마도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일시적 현상이라는 결론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들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산 수출 성공이 아니라 한 국가의 전체적인 혁신 능력과 시스템적 접근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택시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일상조차 최적화되어 있었다. 길거리에서도 끊김없는 인터넷, 몇 번의 터치로 오는 택시, 편리한 대중교통. 이런 일상의 효율성이 결국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독일의 도시들과는 다른 리듬이 느껴졌습니다. 더 빠르지만 동시에 더 질서 있는 그런 리듬이었죠. 제 스마트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현대로템 연구소장 박진우가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폴란드 현지 공장 설립 계획에 관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였죠. 내용을 보니 단순한 생산 공장이 아니라 연구개발센터도 함께 설립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관찰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성공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다. 이는 기술, 시스템, 문화가 어우러진 총체적 접근법의 결과다. 그들은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반에는
일상에서부터 체화된 효율성과 혁신 문화가 있다. 내일은 마지막 일정입니다. 서울 시내 스타트업 허브를 방문해 방산 기술이 민간 영역으로 확산되는 사례를 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귀국 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세계은행이 기대하는 결론과는 다르겠지만 제가 본 사실을 그대로 전달할 것입니다. 한국의 방산 성공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 변화의 시작점이라고요.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호텔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이면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제 마음속에는 선입견이 가득했습니다. 일시적 성공, 반짝 성장, 지속 불가능. 이런 단어들이 보고서 초안에 적혀 있었죠. 하지만 지금 제 노트북 화면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종 보고서의 제목은 더 인더스트리얼 미러컬, 하우 코리어 리디파인드 디펜스 언드 그로스였습니다. 부제는 더 의미심장했죠. 익스포팅 모던 웨펀즈 A 뉴 마덜 어브 SUSTAINABL이 그로스. 보고서의 주요 결론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은 단순한 수출 증가가 아닌 총체적 산업혁신의 결과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재 중심 문화, 생태계적 접근이 성공의 핵심 요소다. 이 모델은 다른 산업 분야와 국가들에도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KAI와 현대로템의 스마트 팩토리, 젊은 엔지니어 서현우와의 대화, 방위사업청에서 본 세계지도, 그리고 일상에서 경험한 효율성과 혁신.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한국의 방위산업이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노하우를 함께 수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방적인 판매가 아닌 상호 협력과 동반 성장을 추구하면서요. 서현우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무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그저 멋진 수사로 들렸지만 이제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보고서에 마지막 단락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무기를 수출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수출했다. 기술, 시스템, 문화가 결합된 총체적 접근법을 통해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닌 국제 안보와 경제 협력의 새로운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제출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결론은 제가 처음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세계은행의 상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지만 곧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는 경제학자이자 분석가로서 본 것을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제 의무였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른 후 노트북을 닫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단순한 보고서 작성을 넘어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은 경험이었습니다. 호텔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내일 귀국 준비를 마쳤습니다. 체크아웃, 공항 교통편 예약, 탑승권 발급까지 모두 스마트폰으로 해결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디지털 효율성을 경험하고 있었죠. 베개에 누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좋은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방위산업을 넘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기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는 시스템과 문화인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철과 화약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비전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론이었습니다. 내일 베를린으로 돌아가면 보고서에 대한 질문 폭탄을 맞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의 시작이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 마지막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호텔 키오스크에서 체크아웃을 완료하니 단 10초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로비에서 미리 예약해둔 리무진 버스를 탔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또 한 번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입구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자동 체크인 기계였죠. 여권을 스캔하니 바로 탑승권이 나왔고 수화물 태그도 자동으로 출력되었습니다. 수화물은 옆에 있는 자동 수화물 접수대에 올려놓기만 하면 되었어요. 모든 과정이 직원의 도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니.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도 신속했습니다. 출국 심사 역시 자동화 게이트를 통해 30초 만에 완료했죠. 탑승구로 향하는 길에 면세점을 둘러보았습니다. 디지털 정보 스크린에서 상품을 선택하고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면 탑승구 근처 픽업 장소에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탑승 시간까지 아직 여유가 있어서 공항 라운지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세계은행 본부에서 온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제 보고서가 예상 밖의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에바, 당신의 보고서가 본부 내에서 뜨거운 토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네요. 특히 기술 생태계 부분은 우리의 개발도상국 지원 정책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귀국 후 경영진에게 직접 브리핑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단순한 방위산업 분석을 넘어 경제 발전 모델에 관한 논의로 확장되고 있었으니까요.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게이트로 향하는 길에 마지막으로 한국의 기술을 경험했습니다. 탑승구 앞에 설치된 얼굴 인식 시스템이 별도의 탑승권 확인 없이 저를 식별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 지금의 제 시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요약본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성공이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어떻게 국가 전체의 발전 모델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설명한 내용이었죠. 옆자리에 앉은 사업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 화면을 힐끗 보았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에 관한 연구인가요? 네, 세계은행 보고서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네요. 저는 독일 재생에너지 기업 임원인데 최근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 통합 능력이 놀랍더군요. 잠시 대화를 나누면서 그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시스템적 접근법에 감명받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강점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능력에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정확히 제 보고서의 핵심을 짚었으니까요. 베를린에 도착한 후 공항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한국에서의 경험과 독일의 현실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30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고 택시 기사는 카드 결제를 꺼려 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 국가 경쟁력의 차이를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경영진 앞에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수출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수출했다. 질문 시간에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분석이 우리 개발도상국 지원 정책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산업 단위로 개발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례는 산업 간 경계를 넘는 시스템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첨단 방위 산업의 성공이 일상의 효율성, 교육 시스템, 디지털 인프라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미래의 개발 지원은 이런 총체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제 경제학자로서의 시각을 확장시킨 전환점이었다고요. 그리고 이 경험은 앞으로 세계은행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은 방위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국가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혁신을 일상화하며 경계를 넘어 성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수출하는 나라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꼭 사연 관련이 아니더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더 좋은 사연을 발굴해내고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흥미진진히 소개해드리는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빠르게 소식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흥미진진한 사연을 들고 찾아뵐게요. 또 만나요.